안녕하세요. 윌비스 고시학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원유철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하게 한능검하고 공무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외 독립운동은 양이 많다는 것보다는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양이 많으면 열심히 하면 되는데 헷갈리는 부분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정리를 잘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서 이걸 보고 그냥 바로 좀 해소가 될 수 있게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은 보고 이제 시험에 바로 적용이 되고 문제가 풀린다 싶으면은 요거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소개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소개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또 영상들을 만들어 드리고 할 겁니다. 원하시는 걸 말씀해 주시면은 이런 거 저런 거를 제가 또 맞춰 갖고 시간 봐서 제작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열심히 또 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외 독립운동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10년대부터 천천히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해외 독립운동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단체 이름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 시야에 한눈에 들어오게 단체 이름을 다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시간별로 특징이 혹시 있나 없나를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는 10년대에 국한된다, 어떤 단어는 20년대에 국한된다, 어떤 단어는 30년대에 국한된다, 대략의 그 개요가 좀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제국의 멸망은 1904년 2월에 러일 진정으로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러일 진정을 계기로 이제 독립운동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개화하게 됩니다. 근대에서 만들어진 용어 중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언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그 의문을 좀 가지거든요. 대략적으로 이 점으로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 민족이라는 개념은 자체적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라는 존재를 두고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적으로 인식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족 운동이라는 게 태동했다라고 합니다. 러일 진정을 계기로. 그래서 이때부터 단체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독립을 찾으려는. 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해외고 국내를 같이 넣어놨는데,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제가 국내를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국내 따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외를 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국내에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일제의 침략이 점점 노골화되면서 크게 두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의병이라는 흐름이 있었고요. 이 의병 운동은 칼 들고 직접 나가 싸우겠다는 겁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요. 그래서 직접 칼 들고 싸운 사람들, 의로운 병사들 말하는 거고, 병사는 병사인데 국군이 아니라 일종의 민병대 같은 사람들을 의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우리 개신교의 사실상 본고장 같은 데가 어디냐면은 평안도거든요. 평안도, 황해도. 평양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계몽단체 중에 신민회라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 두 단체가 국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큰 활동을 했었던, 의병 단체가 아니라 이제 활동 내용을 말하는 거죠. 활동을 했었던 대표적인 두 흐름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일제한테 우리가 이제 국권 피탈돼가면서 더 이상 국내는 운동하기 좋은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외로 나가게 돼요. 이것도 러일 진정부터 정확히 6년 걸립니다. 우리 국권 피탈되는데, 이른바 병합주야까지 그 6년 동안 이제 해외로 나가서 만든 단체들이에요. 이게 의병이라는 분들은 특징이 나가서 군대를 만들고요. 신민회의 기본적인 베이스가 계몽단체입니다. 계몽단체는 교육과 산업을 통해서 실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처럼 실력을 키워서 우리도 대등한 정도의 수준이 되면 일본이 이제 물러갈 것이다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는 단체들입니다. 그 신민회는 기본 베이스가 계몽단체이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요, 교육과 산업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만든 학교 이름과 신민회가 만든 회사가 너무 시험에 잘 나와요. 그걸 5대 태자라고 합니다. 5대 태자. 오산학교, 대성학교, 태극서관, 자계회사라는 게 있어요. 너무 잘 나오고, 지금 주력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민회 활동도 활동이지만은 신민회가 해외로 나가서 뭘 했냐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신민회를 이해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신민회가 1907년 4월쯤에 만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1907년 7월에 이른바 정미칠주약으로 한국 군대가 해산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 군인들이 이제 실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군대 있지 못하고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부는 의병으로 들어가고요. 이 의병으로 들어가 해상 군인이 들어간 의병을 특별히 이거를 그래서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원래 군인 출신 사람들이 의병, 민병대로 들어왔다 그러면 정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일부는 계몽단체로도 들어가요. 그래서 신민회가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런 단체도 있어? 난 그럼 거기 가야지 했던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동이라는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군인 출신들이 계몽단체에 들어오니까 계몽단체도 성격이 변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계몽단체는 의병을 욕하고 있었어요. 저렇게 싸움으로 가면은 이거 국제 여론도 안 좋아지는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의병단체는 의병단체대로 계몽단체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 일본의 물정을 모른다고, 일본을 너무 뭐 선하게 보는 거 아니냐, 쉽게 보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계몽단체와 의병단체가 힘을 합쳐도 부족할 판에 으르렁대고 있었는데 이 둘이 합쳐지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게 신민의 되게 중요한 점이에요. 그래서 해산 군인이 여기 들어오면서 이제는 계몽단체도 그렇지, 전쟁도 필요하지, 이걸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민회가 정말 중요한 점이 뭐냐면은 계몽단체를 기반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뭐를 긍정했냐면요, 무장투쟁을 긍정했다는 겁니다. 무장투쟁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외 독립군 기지를 개척했다라고 해요.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개척한 게 어디냐면은 서간도라는 지역을 개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간도에 만든 웬만한 단체들은 신민의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이 해외 독립군 기지는 의병하고 좀 다릅니다. 의병은 지금 당장 싸우자라는 거고요. 그건 아니다. 준비를 해서 싸우자는 겁니다. 실력을 키우고 준비해서. 그래서 의병하고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독립군 기지, 해외 기지를 만들자는 거였었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가는데 원래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을 북간도라고 하고요. 북간도. 백두산을 기점으로 나누면 됩니다. 백두산을 기점으로 정확히 서쪽으로 선을 쭉 그으면은 그 지역을 서간도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 위에 지역을 북간도라고 합니다. 북간도는 원래부터 한국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 서간도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이제 신민회가 이제 개척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일찍 나옵니다. 북간도에서 먼저 나타나는 게 학교가 먼저 나타납니다. 이걸 서전서숙과 명동학교라고 합니다. 잘 나오죠 시험에. 이 서전서숙을 만든 사람이 이상설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이른바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그거 파기하십시오라는 상소를 내리고 이제 뛰쳐나오십니다. 뛰쳐나와서 북간도까지 망명으로 오셔갖고 내가 여기서 뭐하지?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겠다 하면서 만든 거였었습니다. 사실상 해외에 만들어진 첫 그 단체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전서숙이. 자, 이 서전서숙을 기리는 학교를 최근에 이상설의 고향이 충북 진천인데요. 진천에 서전고등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더라고요. 한때는 독립운동을 계승한다는 말을 잘 못했었거든요. 오히려 피하고 숨기고 했었지. 근데 지금은 이런 분위기가 된 게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걸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더불어 진천은 또 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감사한 마음을 좀 전하고 싶더라고요. 서전서숙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학교 생기는데 명동학교인데 이게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배출된 명문학교입니다. 독립운동가들 명문학교입니다. 윤동주가 나온 것도 명동학교예요. 왜 이 사이에 이게 왜 없어졌냐면은 이상설이 여기에 있다가 고종이 야, 이거 을사늑약 이거 무효 아니냐? 지금 세계 정상회담이 네덜란드에서 열리는데 거기 가갖고 이거 무효라는 것을 너희들이 말 좀 해주고 와라. 보내는데 이 이상설을 데리고 가게 하거든요. 이게 7년입니다. 1907년. 그래서 그 1907년까지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잠깐 없어지고 그 근처에 새로 생긴 게 명동학교입니다. 자, 이게 첫 학교고요. 첫 움직임이고요. 이 간도 지역에 서간도 지역에 생기는 게 뭐냐면요. 국권피탈 즈음해갖고 신민회 회원들이 넘어가는데 신민회 회원들이 넘어갈 때 회의를 했었어요. 국내에서 회의를 하는데 그 독립운동을 열망하는 이 일제의 침탈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게 못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부자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식인들도 있었거든. 그 유림 중에 굉장한 부자가 있었는데요. 그 굉장한 부자가 그 이제 이 명망가들이 모여갖고 회의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집안이 자기 전 재산을 털어갖고 이제 그 서간도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회영 육형제예요. 형제 집안 자체가 다 갑니다. 이회영이라는 분이 넘어가갖고 만듭니다. 신민회가 추진한 건데 그 비용은 이분이 굉장히 많은 돈을 대게 됩니다. 그리고 안동 부호가 있었는데요. 안동에 이상용이라는 부호가 있었거든요. 이 두 분의 재력이 되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재력으로 허허벌판이었었던 땅을 사갖고 한국인들이 정착해갖고 조그마한 한국을 만들 수 있게 거기서 농장도 만들고 산업도 하고 먹고 살면서 군사훈련도 하면서 독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이회영 육형제가 투자했었던 돈, 급하게 판 돈인데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적어도 한 600억 원 된다고 합니다. 이런 용기를 낼 수 있겠냐라고 하면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그 귀족들의 어떤 책무의식을 되게 잘 보여준 사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대표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특히 이분 부인의 그 수기가 지금 남아 있어갖고 그 사료 때문에 지금 되게 잘 나와요. 이은숙의 서간도 시종기라는 글 때문에 되게 잘 나옵니다. 요분은 이상룡의 손주 며느리가 남긴 글이 있어갖고요. 요분도 또 잘 나옵니다. 두 분 아주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가서 만든 게 뭘 만드냐면요. 일단 조그마한 한국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한국인들을 자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데 그걸 경학사라고 그래요. 이름을 경학사로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되게 이제 새로운 걸 개척하는 겁니다. 완전 화성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일하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공부만 하고 누구는 일만 하고 그럴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일하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것을 박갈경제에 배울 학자 써갖고 경학사라고 붙인 겁니다. 서간도는 진짜 허벌판이었었어요. 한국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었고 거기 사람 사는 것도 띄엄띄엄 살았던 곳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미개척지를 개척하는 중입니다. 자, 가서 만든 학교가 신흥강습소인데 신흥강습소의 이름이 뭐냐면요. 신민회를 다시 부흥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민회가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발전한 게 이게 한번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해갖고 조금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 옮기면서 만든 게 부민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신흥무관학교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신흥학교라고 만드는데 언제 무관학교라고 이름을 썼는지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어갖고 명확하진 않습니다. 일단 12년에 신흥학교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바로 다음에 요 신흥무관학교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지금 말하면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육군사관학교인데 여기서 한 3,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요. 12년부터 20년까지 한 8년 정도 운영을 하는데 그 8년 동안에 한 3, 4천 명의 졸업생들 배출하거든요. 이 3, 4천 명의 졸업생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요. 김원봉이 나옵니다. 의열단을 만들고요. 요 3, 4천 명의 졸업생 중에 누가 나오냐면요. 나중에 서로 군정서, 한국 독립군, 우리 임시정부의 대한광복군을 만드는 이청천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뿌려놨었던 씨앗이 여기서 10년 뒤에 어떤 효과를 당장 내지는 못했지만요. 이 씨앗이 20년대, 30년대, 40년대로 이어지는 독립운동의 씨앗을 쭉 뿌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흥무관학교, 신민회가 잠깐 했었던 작은 이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작진 않죠. 그 당시에는 어떤 효과는 없었지만 큰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신민회가 뿌려놨었던 이 씨앗이 나중에 20년대, 30년대, 40년대 계속 발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신민회의 활동이 얼마만큼 이게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신흥무관학교라는 단체의 의미가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흥무관학교가 해방 이후에도 개성이 됐단 말이에요. 해방 후에 독립운동가들이 돌아오는데 이회영 육형제 다 돌아가시고요. 한 분만 살아 돌아오시는데 그분이 이시영입니다. 이시영. 이시영이라는 분이 돌아오셔갖고 신흥학교를 다시 만들게 되는데 신흥전문학교라는 걸 만들게 돼요. 그 신흥전문학교가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경희대학교가 됩니다. 물론 학교 이름을 개성한 건 경희대학교고요. 신흥무관학교, 끊임없는 독립군들을 배출하고 독립군 장교를 배출했었던,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민족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 만들어낸 이 정신은 우리 지금의 사관학교가 또 개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흥무관학교 정신은 또 육군사관학교가 잘 개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장교는 모름지기 이래야 된다라는 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정신을 개성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체입니다. 이 학교가 지금 10년 대 무슨 싸움을 크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의미를 꼭 알아주시라고요. 그래서 이게 서간도에 나왔었던 단체들입니다. 자, 그리고 신흥무관학교 졸업생들이 졸업해도 안 떠나. 졸업해도 이 정신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게 잘 이어지고 있었단 말이야. 졸업생들이 만든 게 뭐냐면요. 백두산 서쪽을 서간도로 갑니다. 백두산 서쪽 지역에다가 큰 농장을 하나 만들어요. 농장을 만들어 갖고 거기서 산업도 하고 군사훈련을 게을리 안 하고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그래서 농장을 만드는데 이걸 백서농장이라고 합니다. 이 백서농장의 장주가 김동삼이라는 분인데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명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서간도에서. 북한도에 김자진이 있다면 여기는 김동삼이 있단 말이에요. 북한도에 김자진이 하는 거는 10년대 후반에 갑니다. 김동삼이라는 분이 있고요. 이 백서농장이라는데 마른 농장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었냐면은 우리 군대라 불렀었어요. 우리 군대라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농장으로 포장을 한 거지 사실은 군대였었단 말이에요. 군대. 여기 사람들이 만든 거였었습니다. 자, 이게 서간도에 있었던 단체입니다. 서간도에 있었던 이 단체를 제가 기억하기 좋게, 뭐 시험 볼 때는 결국은 두 문자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나오거든요. 두 문자로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서간도에서 만든 게 서경신부를 만들었다라고 해요. 서경신부. 서경에 있던 신부가 항상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소리를 쳤다는 거지. 빽 소리 쳤다는 겁니다. 빽. 서경신부가 빽 소리 쳤다. 백서라는 게 서간도입니다. 백서라는 게
신흥이라는 게 신민회를 다시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간도를 뜻하는 단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 서간도에서만 뭘 했냐? 아니다. 원래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북간도도 움직임이 있었다. 시작이 학교로 시작됐다는 건 의미가 있죠. 왜죠? 사람들이 원래 많이 살던 곳이니까 학교를 만들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기는. 자, 이 북간도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자기가 독립운동하겠다는 것을 책에다 서명도 하고 간증까지 하면서 독립운동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만들었었던 게 이 두 학교고요. 여기 만들었었던 자치단체를 간민회라고 하고요. 그리고 중강단이라는 걸 만드는데, 이 중강이라는 말은 이건 누구만 사용하는 말이냐면은, 중이라는 것은 더블이라는 뜻입니다. 더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광은 이제 빛을 냈다라는 거고요. 그 광이라는 단어를, 빛광자를 잘 쓰는 것은 종교인들이 많이 사용하거든요. 종교인 중에 어떤 종교인이 쓴 거냐면요, 우리 종교는 지금 창시한 게 아니다. 원래 있었던 것을 지금 다시 회복한 거다라는 뜻으로 쓴 게 중광했다라고 써요. 중광. 우리 이 시기 때, 우리가 일제한테 망해하는 이 시기 때 한국에서 처음 생긴 민족 종교가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지금 그 대통령이 뭐 종교 대표들 만난다라고 할 때 7대 종단 대표들 만난다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4개 종단이 외국에서 유입된 종단이고요. 3개 종단이 한국에서 생긴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흔히 이제 7대 종단이라고 합니다. 그 7대 종단 중에 한국에서 생긴 3개가 뭐냐면요, 대종교, 천도교, 원불교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천도교하고 대종교가 요 시기 때 생깁니다. 요 시기 때.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굉장히 천대를 받아요. 보면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는 각각 뭐 1000만 명 이상이 신도라고 하는데 여기는 있는지도 몰라요. 너무 천대받아. 너무 천대받아요. 천대라는 게 이때 만들어집니다. 천대. 천도교와 대종교가 있는데 이 중에 대종교가 자기를 그렇게 불러요. 우리는 처음 창시한 게 아니다. 대종교가 단군교거든요. 단군이라는 정신은 옛날부터 있었고 우리는 그거를 다시 중창한 것이다 부릅니다. 그래서 중강이라는 단어는 대종교만 사용합니다. 대종교도가 나라가 망해가자 본부 자체를 여기로 옮겨요. 북한도로. 그래서 북한도에 있었던 단체는 대종교의 영향을 아주 진하게 받아요. 아주. 그 중에 하나입니다. 대종교가 만든 군대입니다. 이게 북한도다. 대종교 본부를 북한도에 만든 이유는 북한도는 한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종교단체인데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대종교도는 책에다 서명까지 하고 간증을 이렇게 해요. 나 열심히 하겠다고. 이게 어디? 북간도입니다. 북서명 간증했다 하시면 됩니다. 북서명 간증. 북간도에 생겼었던 독립운동단체, 서간도에 생겼던 독립운동단체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연해주에도 생기는데 연해주에 한국인들이 가서 만든 지역을 신촌이라고 해요. 신촌. 신한국인촌이라고 합니다. 신한촌이라고 하면 연해주 말합니다. 가서 우리 신문도 만들어 갖고요. 한국인들의 독립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전개합니다. 이 해조신문이라는 게 1908년도에 있었던 겁니다. 해라는 게 해삼이란 뜻이에요. 해삼이에 사는 조선인들 신문이라는 겁니다. 해삼이는 블라디보스톡을 중국식으로 발음할 때 해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해주를 말합니다. 해조라는 것은. 자, 연해주는 의병활동을 일찍부터 했었습니다. 간도도 의병활동했었지만은 여기도 합니다. 그 의병활동을 하려고 13도 의군이라는 걸 만듭니다. 13도는 전국이란 뜻이에요. 국내에서는 정미의병 때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졌었고요. 해산군대가 들어오면서 전국연합의병을 처음 만듭니다. 전국연합의병을. 이게 정미의병 때고, 저 연해주는 13도 의군을 만드는데 13도 의군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요, 안중근이 연해주 의병이었었습니다. 안중근과 몇 명의 의병 군인들이 단지 동맹을 맺어갖고 손가락 잘라갖고 자기들의 그 의로움을 약속하고요, 만주로 건너갑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고시게 죽이려고 만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만주로 넘어갔고 결국은 거사를 성공시켜요. 1909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가 끝나갈 때 만주 문제를 러시아와 일본이 이제 협의하려고 1909년에 한반도 다 끝나갈 때 만나기로 했었던 건데 이제 우리 독립군들이 가서 이제 죽인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이때 만든 거였었어요. 이 안중근의 의거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연해주에 있었던 의병을 하나로 모으게 했었던 겁니다. 1910년입니다. 근데 이거 만들자마자 국권이 피탈돼요. 그래서 국권이 피탈됐기 때문에 이 군대를 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일본 땅이 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간부들만 남아서 조직한 게 성명회라고 해갖고, 그냥 모였으니까 흩어지긴 좀 그렇잖아요. 간부들만 남아서 저들의 죄를 성토한다라고 하는 그 단체를 만들어갖고 일본의 잘못된 만행들을 비판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게 성명회입니다. 자, 근데 1910년에는 러시아가 일본 편을 들어줬었어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
경찰과 군대의 탄압으로 금방 해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는 정치단체 아닙니다라고 만든 게 이제 경제단체입니다라고 만든 게 서로의 업을 권해주는 단체 권업회라고 만든 거예요. 이게 러시아에서 만들어진 자치단체입니다. 자치단체 이름이 다르죠. 북한도는 간민회, 여기는 경학사나 부민다. 그리고 연해주는 뭘 만들었다? 권업회라는 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권업회. 우리는 그냥 경제단체예요.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이걸 만든 게 최재형과 이상설인데, 이상설이 헤이그 빌사 갔다가 북한으로 돌아오지 못하고요. 북한으로 돌아가면 일본에 잡힌단 말이야. 일본이 체포령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으로 왔었어요.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마침 그때 대한인 국민회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국민회는 미국 용어입니다. 이 단어도 꼭 기억해 두세요. 미국 자치단체는 국민회라고 합니다. 국민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미국에 있었던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미국인 한 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구해야 돼.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한 구명운동을 벌이다가 미국의 통합단체를 처음 만들게 돼요. 그게 국민회입니다. 그러니까 1909년에 만들어졌었는데 1908년에 장인환 전명훈, 장전에서 빠방합니다. 장인환 전명훈이 스티븐스를 죽인 게 1908년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구명운동하다가 1909년에 국민회가 만들어지고 남아있었던 단체 하나도 더 추가하면서 대한인 국민회로 확대된 게 1910년이었습니다. 이게 국권피탈 전이었어요. 저 미국을 갔다가 국민회의 명령을 받고 연해주에 국민회 지부를 만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제 연해주 쪽으로 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상설이 연해주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연해주에 있었던 단체는 이상설이 다 참여했다 보시면 돼요. 여기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최재형은 연해주에서 있었던 갑부였었고요. 한국인 출신으로 러시아에서 갑부가 됐었던 사람이었었고 그 번 돈을 독립운동에 또 쭉 투자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또 잘 부준 사람이 연해주에는 최재형이라고 있었다고요. 그 사람이 지원하는 그 독립운동 자금과 그리고 이상설의 명망이 이제 합쳐져 갖고 최재형의 명망과 자금, 이상설의 명망이 합쳐져 갖고 만든 게 권업회라는 단체입니다. 연해주에 있었던 계몽단체와 의병단체가 합쳐져 갖고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몽하고 의병이 사이가 그렇게 안 좋았었는데 이제 나라가 망한 뒤에는 둘이 공동의 적을 만든 겁니다. 일본이라는. 그래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권업에서 만든 군대가 대한광복군정부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두 문자를 좀 따드리면요. 연해주에 살면은 경상도 의성이 되게 잘 보이거든요.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의성 언제 가지? 나 고향이 의성인데. 그래서 의성 가고 싶다. 의성 가고 싶다. 이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성 가는 생각만 합니다. 의성 관광하는 생각만 합니다. 의성 관광. 이게 연해주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있잖아요. 단체 이름에 대한, 독립, 광복 이런 말들이 계속 들어가요.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걸 키워드로 빼야 되는데 여기는 정부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빼면 됩니다. 정부라는 말을 처음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자에 따라서는 이거를 최초의 망명 정부로 보기도 해요. 여기 이런 말을 씁니다. 이상설이 대통령, 이동희가 부통령이었다. 혹은 대통령이라고도 하고요. 정통령 혹은 정도령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말 쓰면은 요 정부라는 타이틀이 붙었었던 요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일단 이상설은 다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의성공광. 여기까지 가면은 의성공광 해신 하면 됩니다. 해신. 요 시기 때 국내는 뭔 일이 있었는가 좀 보도록 할게요. 국내는 이 신민회하고 의병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마지막 의병이 정미의병입니다. 실제 일본 놈들이 이 신민회와 의병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제거하는 작전을 피는데 신민회는 일본 놈들이 이른바 백오인 사건을 만들어 갖고 결국은 국내에 있었던 신민회는 완전히 와해가 되게 돼요. 야, 이거 봐. 안 옮겼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완전 와해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옮겼기 때문에 이제 그 명맥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요거는 신민회는 이제 끝났고요. 의병도 있잖아요.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벌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른바 싹쓸이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하고 신민회 조직이 완전 와해가 되게 돼요. 그 일본 놈들이 국권 피탈 전후 시기 때 실제 와해를 시킵니다. 이게 1909년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국권 피탈시키고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일단 뭐부터 없애고 들어오는 거다? 위험한 의병부터 없애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피해본 의병이 무슨 의병이라고요? 정미의병이라고. 정미의병. 자, 근데 있잖아요. 나라 망했어. 이제 잠잠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해졌어요. 서로 눈치만 보면서. 그렇다고 또 독립운동 안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잠잠해졌다가 이제 일제 통치를 어떻게 하는가 보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아닌 게 아니라 다시 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크게 대표 지역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전라도,
경상도, 그리고 평안도가 있었습니다. 평안도 끝발났었어요. 거기는 평안도는 주로 개신교인들이 합니다. 개신교인들이 독립운동하면 평안도입니다. 평안도, 평양. 그래서 여기 전라도에서 생긴 게 뭐냐면은 독립의군부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라도를 대표하는 10년대 독립운동단체였었다. 경상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단체가 뭐였었냐면은 풍기가 영주거든. 경북 영주. 경상도가 선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선비들이 대부분 척사 세력들이었단 말이에요. 완전 반일 정신이 뛰어났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풍기 광복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거 의병입니다. 의군부와 광복단은 의병이고요. 의병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몽단체도 있잖아요. 계몽단체 같은 단체로 만들어진 게 회복단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국권회복단. 그래서 이 세 개가 나옵니다. 특징을 좀 보자면요. 독립의군부를 만든 사람은 임병찬인데, 임병찬이 어디에서 왔냐면요, 대마도에서 왔거든요. 대마도는 왜 갔냐면은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의병 중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을사늑약에 열받아갖고 을사늑약 때 의병을 일으켰던 사람이었거든요. 을사의병을 일으켰는데 그 전라도에서 거병했었습니다. 그때 전라도 태인에서 이 을사의병을 진압한다고 누가 내려오냐면요, 일본군하고 관군이 연합해서 내려왔었어요. 의병을 진압하러. 그러자 황제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 같은 동포끼리 싸울 수는 없다라고 해갖고 안 싸우고 그냥 바로 체포돼 버립니다. 그 최익현이 체포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대마도로 유배가게 되는데, 최익현의 연세가 그때 70대였었어요. 거유가 거병을 하니까는 머뭇하고 있었던 젊은 유생들이 우리 선생님이 거병하셨는데 나서야지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유생들이 막 나서는 계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때 나선 사람 중에 젊은 유생 중에 하나가 최익현을 찾아와서 사제연을 처음 맺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임병찬입니다. 임병찬. 그러니까 임병찬이 최익현 유배가는 대마도까지 가고 최익현을 이제 모셔요. 근데 최익현은 워낙 연세했기 때문에 대마도 가서 그 해 돌아가시고요. 임병찬만 살아있다가 국권 피탈되고 한 6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다는 소식을 왕도 듣고 있었거든. 왕이 임병찬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시 거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의 밀지로 만들었다는 게 임병찬 조직의 특징입니다. 왕의 밀지로 만들었다는 게. 왕의 밀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름을 군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군부라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왕의 밀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독립하고 난 뒤에 꿈꾸는 국가가 뭐냐면은 다시 왕정국가입니다. 왕정국가를 어려운 말로 복벽주의라고 해요. 다시 복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벽주의를 꿈꾸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임병찬, 고종의 밀지를 만들었다. 이름은 군부다. 의로운 군부다. 그리고 복벽주의를 지향했다. 아주 잘 나오죠. 경상도에는 두 개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일제한테 우리가 망하고 난 뒤에는 계몽하고 의병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일제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건지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 운동 방식이 달라갖고 야, 그 방식은 아니지, 그거 아니지 마 하고 싸웠는데, 야, 왜 칼을 들고 싸우 무식하게 해? 그러면 안 되지. 우리도 일본처럼 배워갖고 일본처럼 실력을 키우면 되지. 이게 안 맞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이 국권을 피탈시키니까는 이제 명확한 거야. 저건 적이라는 게. 그 둘이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져요. 그 사례를 되게 잘 보여준 게 뭐냐면요, 이 두 개가 합쳐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병과 계몽은 더 이상 싸울 필요 있다 없다? 안 싸워도 된다. 이제 안 싸운다는 걸 되게 잘 보여준 사례가 이 광복회입니다. 광복회. 광복회는 광복단과 회복단이 합쳐진 거예요. 광복회가 되는 겁니다. 광복회가. 어디? 경상도입니다. 이거는 지금 경상도 권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라도 권역이고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광복회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라고요? 드디어 뭐가? 계몽과 의병이 합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큰 변화가. 자, 이 박상진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박상진은 판사 시험에 합격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편하게 살 수 있는. 자, 근데 그걸 포기하고 박상진은 근대 교육과 전근대 교육, 유학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유학 교육을 받을 때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이 누구냐면은 허위라는 사람입니다. 허위. 13도 창의군의 군사장이었었던 허위. 우리 의병 중에 정미의병이 아주 유명한 사람 허위. 그분한테 배웠는데 그분한테 약속을 했었어요. 제 비록 지금 근대 교육을 받고 사법시험까지 보고 있지만은 사법시험을 보고 출세한다 하더라도 제가 나중에는 독립운동에 투신하겠습니다 했는데 지킨 거예요. 일본 놈 밑에 판사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해갖고 판사 길을 포기하고 독립운동가 됐던 겁니다. 그 만든 게 광복회였습니다. 광복회.
이 사람은 전통 교육도 받았고요, 근대 교육도 받았기 때문에 의병과 계몽을 합칠 수 있는 개인적인 역량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친 겁니다. 자, 이 광복회는 국권 피탈전에 있었던 신민하고 양상이 되게 비슷해요. 국권 피탈전에 둘 다 회회라고 하죠. 둘 다 회회. 신민회도 공화정을 지향했었고요, 독립군 기지 만들려 했었는데 똑같습니다. 이것도 공화정을 지향하고 해외 독립군 기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대한광복회에서 독립군 기지를 만들려고 보낸 사람이 누구냐면, 저기는 이회영을 보냈다면 여기는 김좌진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김좌진이 가게 되는 거예요. 김좌진이. 누가 알았겠나? 불과 4, 5년 뒤에 그 어마무시한 일을 벌일지 누가 알았겠나? 누가. 이 작은 날개짓 하나들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뭔가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는 거예요. 네, 그걸 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국내에 있었던 단체 지금 다 말씀드린 겁니다. 전라도권에 군부가 있었다. 여기는 광복단과 회복단이 있었는데 합쳐갖고 광복회가 됐다. 그리고 북한 지역에, 평양 지역에는 국민회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국민회라는 단어는 어디서 쓰는 단어라고요? 미국이죠? 미국에 있었던 단체의 국내 지부, 그러면 이거 말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기독교인이 하는 겁니다. 기독교 학교가 있는데 숭실학교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전쟁 중에 내려와갖고 남한에 지금 숭실학교라는 게 있지만은 여기서 만들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세 군데가 있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이게 10년대입니다. 해외는 북한도 서간도 연해주까지 세 군데가 있었던 것이고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 지도에다가 다 적어놓고 한눈에 보이게 해야지 이게 안 헷갈립니다. 양이 많은 것보다는 헷갈리는 게 많은 거예요. 헷갈리는 게 일제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보시면은 특징 좀 알려드릴게요. 이 회자 들어가는 게 다 뭐냐면요, 세 개가 있습니다. 회. 그리고 신민회까지. 이 회에 들어가는 것은 다 공화정을 지향했던 단체입니다. 공화정. 자, 이거는 뭐다? 군부는 아니다. 왕이 없는, 공화정은 왕이 없는 국가를 말하는 거고요. 그런 건 안 된다. 나는 왕이 있는 국가로 돌아가겠다. 복원주의를 택합니다. 복벽주의를. 잘 나오니까 구분 좀 해주세요. 잘 나오니까. 자, 그러고 나서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각 지역에 사람들이 해외로 진출해갖고 각 지역에다 독립운동 단체들을 만들고 독립운동할 수 있는 베이스를 다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지 같은 것들을. 근데 아직까지는 규모가 큰 것이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큰 활동 내역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베이스는 만들고 있었다는 거지. 베이스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요. 웬만큼 이제 서로 이제 어느 지역을 개척하고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뭐 굳이 따로 갈 필요가 있을까? 함께 합시다. 이런 말이 처음 나오게 돼요. 그 말을 처음 했었던 선언을 뭐라고 하냐면요, 되게 유명합니다. 이거를 다 함께 합시다, 단결합시다 라고 해서 이거를 대동단결선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첫 선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을. 근데 이 선언을 하는데 이 선언의 말이 되게 되게 우리나라에서 대동사상이라는 걸 전파했던 사람이 박은식입니다. 박은식과 신규식은 상해에 있었던 원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상해에는 양식이 있다라고 해요. 양식. 박은식과 신규식. 미국에는 양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승만과 박용만 둘이 있고요. 이승만은 외교적 투쟁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박용만은 무조건 전투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조소왕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삼균주의라는 걸 만드는데, 삼균주의라는 사상을 만들어 가는데 지금 만들어 가는 중이에요. 삼균주의 사상이 지금 배태돼 가는 중입니다. 이런 이론과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자기 사상이 만들어져 가요. 참여했었던 사람입니다. 신채호도 참여하고요. 자, 여기서 뭘 얘기하게 되냐면요, 아주 논리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 공화주의하고 북벽주의를, 공화주의는 신민회부터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권 피탈되고 나서는 공화주의 말하는 사람이 부쩍 늘고 있었어요. 근데 전반적인 분위기는요, 고종이 미안해서, 고종이 불쌍해서, 사람들이 고종을 바라보는 시선은 아이 못난 놈, 나쁜 놈, 나라 망쳐먹었다고 나쁜 놈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것들 있잖아요. 이거를 온전히 짊어지고 있는 그 한 해의 어떤 결정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쓰럽다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고종한테. 그래서 고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고종이 없는 국가, 왕이 없는 국가, 공화정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았었어요. 쉽지 않았었고, 독립운동하는데 나는 공화정 할 거야 하면은 사람들한테 욕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고종이 살아있는데 내가 너무 과한 건가?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담론을 공개적으로 끌어올린 게 이제 대동 단결선언입니다. 그 공화정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공화정 국가로 가야 된다. 국민 국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선언을 한 건데요. 선언으로 처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공화정을, 왕이 없는 국가도 괜찮아 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건데, 이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910년에 순종이 일본하고 이른바 병합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냐. 병합조약을 체결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순종이 지가 지 주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삼보라고도 합니다. 삼보라는 것을 순종이 포기한 건데, 순종이 주권을 포기했다고 그 주권이 일본한테 갔다고 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일본한테 간 게 아니라 왕이 주권을 포기했으면 당연히 그 주권은 누구한테 와야 된다? 당연히 국민한테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나라를 판 순간부터, 나라를 버린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국민 주권 시대가 당연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을 미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왕이 스스로 주권을 버렸기 때문에. 왕이 주권을 버렸다면은 일본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부터 그는 국민 주권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걸 되게 논리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들아 미안해하지 마. 공화정 말해도 괜찮은 거야. 이거를 담론을 공개적인 여론의 자고로 끌어올린 겁니다. 공개적인 담론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화주의를 처음으로 선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공개적인 담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라는 겁니다. 공화주의, 야 우리 국민주권 시대로 가자. 국민국가로 가자. 이 말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공화주의 선언했다는 것은 그 같은 말이 뭐냐면은 정부 만들자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새 정부.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을 처음 제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이런 담론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담론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근데 결론 먼저 볼게요. 이 운동은 성공했게요, 실패했게요? 이거는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대 후반쯤 되니까 이쯤 되면 이제 같이 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걸 주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신조만 얘기했지 성과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왜냐면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반도에만 사람이 있어도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여기 어디 한번 모여봅시다. 그 충청 서천으로 있잖아요. 한번 모여봅시다. 우리 거기 정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한반도에서만 모으는 것도. 근데 지금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전 세계에 있단 말이야. 미국, 러시아 땅, 중국, 심지어는 중국 만리산성 이남을 관내라고 합니다. 관내 지역. 이렇게 넓은 지역에 떨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아서 한 군데서 정부를 만들자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었어요. 그래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별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박용만 등 14인이 서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빡신 신조만 말하고요. 그냥 빡신 신조, 자기들의 신조만 얘기했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다라고 합니다. 빡신 신조만. 자, 근데 여기 변수가 하나 터집니다. 무슨 변수가 터지냐면은 이게 요거 만들어진 시기가 요거는 다 일본하고 전투하겠다는 단체들입니다. 일본하고 싸워보겠다. 일본하고 누가 싸우든 간에 우리는 그 반대편이 돼갖고 우리도 참전하겠다는 걸 표시한 게 이 시기였었는데, 왜 유난히 이 시기 때는 싸우겠다는 단체가 만들어졌냐면요, 이 시기가 뭐냐면은 세계 미중유해 사건이 터진 시기였었어요. 전 세계가 전쟁으로 말려 들어간 시기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진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이런 세계대전이면은 일본도 누구랑 전쟁을 할 수 있겠다. 일본이 누구랑 전쟁만 한다면은 무조건 우리는 반대편이다. 그래서 같이 싸우겠다. 해갖고 만들어진 거야. 거의 모든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있잖아요. 대한인 국민회가 만든 군대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미국에서 만든 군대 대조선국민군단이라고 합니다. 대한인 국민회는 우리 국권피탈 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고요. 10년 2월에 요거는 14년에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미국 하면은 누가 있다 그랬었죠? 양만이 있다 그랬었죠? 이거는 이승만과 박용만이 만든 겁니다. 국민회는. 근데 둘의 운동 방식이 달라요. 나중에 사이가 안 좋았고 이제 되게 싸웁니다. 이승만은 말로 싸우자, 외교로 갔고요. 박용만은 뭐죠? 무조건 군대입니다. 이미 국권 피탈 전에 네브래스카 주에 미국 본토에 한인 소년병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었어요. 군사학교를 1909년에. 그러니까 박용만은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일본 영사나 공사들의 반대로 걔들이 미국한테 항의하면서 그게 해체가 됐단 말이에요. 군사 훈련까지 받고 시강행진까지 할 정도로 제법 키워가고 있었는데 그만 해체됐단 말이야. 그래서 미국 본토는 어렵겠다. 그래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섬으로 갑니다. 화산섬이라 사람들이 아직 많이 살지 않았었던 하와이를 가갖고 거기다 조그마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가서 다시 만든 게 대조선국민군단인데 이것도 유식이란 말이야. 1차 대전 터질 때. 근데 이거는 이름에 좀 특이점이 있는데 대조선국민군단이라고 하잖아요. 박용만은 고종을 되게 싫어합니다. 고종 때문에 나라 망했다고요. 그래서 대한이라는 글자를 안 써요. 박용만은. 그래서 조선이라는 말 쓴 겁니다. 대한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선국민군단하면 누구다? 박용만의 군대라고. 박용만. 자, 요거 두 개. 요거는 이승만과 박용만이, 국민회는. 요거는 누가? 박용만이 만든 겁니다. 박용만이. 그래서 14년은 어느 지역이나 다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전투하는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를 두 문자만 따면 뭐라고 하냐면요, 광조광신대라고도 합니다. 광조광신대. 이게 14년, 15년에 있었던 전투 단체들입니다. 광복군 정부, 조선국민군단, 대조선국민군단. 자, 그리고 광복회, 이건 국내. 자, 신한혁명당, 일본 정부 뒤집어엎겠다, 혁명하겠다는 겁니다. 대동부국당, 이게 요 시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1918년은 또 4년 만에 전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1차 대전이 끝납니다. 1차 대전이 끝나면서 갑자기 전 세계가 평화무드가 도래하게 돼요.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 큰일 겪었다. 그래서 반성의 분위기가 막 휘몰아치게 돼요. 그러면서 평화무드가 나타나는데 이 평화무드가 나타나면서 전쟁을 참여했었던 이 국가들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전쟁을 했을까? 반성을 하게 되는데 반성을 하다 보니까는 전쟁의 원인을 찾아낸 겁니다. 뭐 때문에 전쟁이 나타났다는 줄 아세요? 식민지 쟁탈전 하다가 전쟁이 났구나 해서 식민지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식민지 문제를 해결하자고 이제 말했었던 게 뭐냐면요, 이 전쟁 중에 피해본 나라, 사실 이 1차 대전은 유럽전입니다. 유럽에서 한번 있었던 겁니다. 유럽은 전장터였었고요. 전쟁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통해서 이제 크게 이제 성장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세계를 이끄는 주도국으로 뜨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전쟁에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그 전후 질서는 이 나라가 복구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겁니다. 그 나라가 식민지 문제 해결하자,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 얘기를 처음 한 겁니다. 윌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국회에서 대통령 연두교수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각 민족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게 맞다라는 말을 해요. 말인즉슨 남의 민족 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를 해결해 주자라는 말을 하는 거였었어요. 이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이 얘기가 우리 중국에 있었던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독립운동가들한테 알려지게 되는데 제일 먼저 알려진 게 상해였었어요. 상해. 이게 상해 이 소식이 들려오자 됐다. 이제는 이제 우리 독립이 된다. 이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독립운동을 다시 전개하는데 이때는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가. 이때는 우리 입장을 알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일본한테 강제로 점령당하고 있다. 우리도 풀어주세요. 이걸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발 빠르게 움직인 게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모여서 청년당을 만들어갖고 이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어. 아예 그 전쟁이 끝나면은 강화회의라는 게 열리거든요. 강화회의를 프랑스에서 열었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승전국 5개 나라가 모여갖고 전쟁 이후로 어떻게 할 거냐 논하게 되는데 그때 모였었던 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일본이 참여했었어요. 이게 승전국입니다. 5개 국가가 참여해서 이제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직접 사람을 보냅니다.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김규식, 미국 유학생이었었던 김규식, 프랑스어도 능하고 영어도 능했었던 김규식을 보냅니다. 이때 베트남도 보냈었거든요. 베트남도 자기 대표를 보냈는데 그 보낸 사람이 호치민이에요. 미국이란다.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근데 둘 다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고 옵니다. 왠지 아세요? 윌슨이 말했었던 민족 자결주의, 식민지 해방은 패전국 식민지지 전승국은 해당 사항이 아니었었어요. 베트남을 지배하는 나라가 누구죠? 프랑스죠. 우리 지배하는 나라가 누구죠? 일본이죠. 안 되는 얘기인데 몰랐던 거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김규식을 보내는데 김규식이 가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를 누가 알아주겠냐. 그리고 내가 가면은 가서 희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가서 어떤 성과라도 내려면은 우리 입장이 어떤지를 단호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걸 좀 도와달라 해갖고 그 뒤에 여러 군데서 독립선언이 터져나오게 돼요. 우리는 일본 싫어합니다. 우리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라는 거를 여러 군데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독립 얘기를 처음 발표한 것은 여기였었지만 선언을 발표한 것은 여기는 확신이 있지 않았고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여기는 아예 확신이 있었던 시기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작은 움직임들이 그치는 게 아니라 거침없이 가게 됩니다. 이때는 이 독립선언 중에 하나가 뭐로 발전한다? 만세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독립운동으로. 자, 이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절대 싸우지 말라 그랬었어요. 일본 사람을 배타적 감정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했었어요. 그냥 우리 입장만 전달하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적 시위를 하는데 근데 일본 놈들이 처음부터 총칼로 죽이니까는 지역별로 무장 투쟁이 나타난 곳도 있어요. 근데 3.1운동을 주최했었던 사람들은 평화적 투쟁을 전개하고 평화적인 전개를 전제하고 했었습니다. 이 운동이 전국으로 번지게 돼요. 야, 전국으로 번지니까요. 민족 자결주의에 대한 믿음도 있겠다. 한국민들에 대한 믿음도 생기는 거야. 우리 스스로에 대한 신뢰도. 된다. 누군가 힘만 조금 보태주면 우리 한국인은 틀림없이 일본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결국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의 지휘소인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래서 드디어 생기게 돼요. 웃기죠? 임시정부 만들자는 건 이전에 있었는데 이때는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나오고 나서 이제 급변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18년입니다. 18년 전쟁이 끝나는 게 18년 전에는 있었지만 안 됐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대동단계선언이라고 합니다. 18년 뒤에는 있었고 그게 실제 이어집니다. 그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되냐면은 1919년 1월에 김규시가요. 그리고 2월, 3월에 이제 독립선언들이 나오고요. 독립선언 중에 하나가 이제 만세운동으로 번지는 건데 그게 3월, 4월입니다. 4월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3월하고 4월에 세 군데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불과 3, 4개월 만에 급속도로 훅 추진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3, 4개월 만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고요. 한편 임시정부를 만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 무슨 움직임도 있었냐면은 무슨 움직임도 지금 여기에 뜨겁게 일어났었던 3.1운동을 목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독립 의지가 있다는 걸 서로 확인했단 말이죠. 자, 이 중에 요 간도에 나가 있었던 사람들은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리고 3.1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놈들 총칼로 하고 우리는 맨손으로 했단 말이에요. 너무 아쉬운 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줄 알았다면은 일본인들이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게 해방 때까지 많아봐야 60만 정도 살았었는데 우리는 2천만이었었거든요. 이게 10사람이 일본은 한 놈만 붙잡고 조지면 그냥 쫓아낼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맨손으로 싸웠던 게 아쉬웠던 겁니다. 그래서 무력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들여보내면 다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텐데 이러면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집단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요. 만주에서는 여러 군단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양방향의 운동이 나타나게 돼요. 20년대 운동은 크게 이 두 가지로 수렴되게 됩니다. 그래서 20년대부터는 제가 뭘 설명할 거냐면은 이 군단들의 활동을 설명할 거예요. 이때 생긴 군단들의 역시 북관도에 생긴 군대와 서관도에 생긴 군대가 있습니다. 10년대 사람들 나가 살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10년대와 러일대 이후부터 나가 살고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뭉친 거야. 이걸 보고 확신을 가지고 여기는 정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의 활동은 무엇이었으며 이 군대의 전투는 무엇이었었는지 이거 보는 것을 20년대 운동사라고 해요.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서 얘기를 합니다. 한편 이런 것도 있었어요. 신흥무관학교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이 군대를 만들어 갖고 싸우는 것도 급해. 이것도 너무 오래 걸려. 그래도 안 되겠어. 나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하거든요. 당장 일본한테 복수하겠다고 뭘 만드냐면요. 일종의 테러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요인 암살과 기간 파괴를 목표로 한 단체도 만들어지는데 이걸 의열단이라고 합니다. 전투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여기 많았었기 때문에 의열단이 만들어진 것은 만주에서 만들어졌다가 활동하기 좋은 곳은 교통이 편한 이쪽 지역이니까 상해로 내려와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한국의 해외 독립운동은 크게 세 가지로 추격하게 되게 돼요. 군사투쟁과 개인투쟁, 쟤 죽이고 나도 죽겠다 개인투쟁, 그리고 정부활동 세 가지로 집약이 되게 됩니다. 요 세 가지로 집약되고 말하는 것을 이제 20년대 해외 운동사라고 해요. 20년대.
요거는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일단 요까지 10년대 운동사를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요거 두 문자 빼갖고 지역, 연해주, 북간도, 서간도, 그리고 관내, 그리고 미국 지역까지, 그리고 마지막 국내 지역까지 나눠서 거기에 들어간 단체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별로 볼 때는요, 1차 대전이 터졌던 시기 때 움직임은 전투지향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거. 그리고 1차 대전이 끝날 때 단체는 요거 하트. 이제 우리 입장만 말해주면 된다. 말로 하는 투쟁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말로 하는 투쟁 중에 하나가 뭐로 갔다고요?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갔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결과물로 결국 정부가 세워졌다. 그리고 만주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 군대가 생겼다,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10년대는 이제 성립되는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20년대부터는 이제 그들의 활동을 얘기하겠습니다. 활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로 나눠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3.1운동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 세 가지 다. 20년대 활동 영역은 뭐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국경적에는 군대, 싸우겠다. 무조건 군대 만들어 들어가면 호응해 줄 거라 믿었다는 거죠. 자, 그 중에 일부는 야, 이거 싸우는 군대 만드는 거 시간 들잖아. 그냥 바로 지금 가서 폭파시키고 올래. 일단. 그리고 조금 안전한 지역에는 우리 독립운동의 지휘소 만들었다는 거 얘기했죠. 그 셋의 활동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를 제시했을 때 이게 누구 활동이냐 물어보는 게 2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보시면은 아까 10년대 개척한 게 북간도하고 서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북간도에 있었던 대표적인 군대가 북로군정서. 얼마나 외우기 쉽습니까? 북로 북간도인데. 서간도는 서로군정서. 이게 김좌진이고요. 이게 이청천입니다. 지청천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홍범두가 북간도에 있었던 의병 출신으로 독립군이 됐었던 대표적인 인물인데 진짜 군인입니다. 대한독립군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이 사람들이 국경적인 군대를 만들고 나서 일본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은 어떻게 끊임없이 국내 진공 작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치고 빠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게릴라 전술이거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걔들도 이제 첩보를 접합니다. 아, 국경적에 한인들의 군대가 많이 생겼다는 것을 접하고요. 그리고 실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니까는 야,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조처를 취해야 되겠다. 다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반도 내에 있었던 의병들을 이른바 싹쓸이 작전을 핀 게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여기는 정리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이제 말썽을 피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하나 고민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민하다가 한 번은 국내 진공을 했다가 계속 도망가는데 치고 빠지고 하는데 한 번은 일본의 군대가 저 군대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중국 영토에 일본의 군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일본의 군인이 무시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자, 들어갔는데 이 일본의 군대 들어오는 것을 막 도망가다가 적당한 곳에서 있잖아요.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역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박살을 냅니다. 이게 그 유명한 봉오동전투예요, 봉오동전투. 그러니까 지형 지분을 정말 잘 활용했었던 홍범도 장군이 원래 정미의병 때부터 의병으로 활동했던 분이라 이쪽 지형을 환히 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지형 지물을 잘 활용한 것을 통해서 승리를 했었던 겁니다. 봉오동이라는 지역에서 그 협곡에서 일본 군대를 그쪽으로 이제 들이고요. 이 협곡에 가둬놓고 이제 공격해갖고 게릴라 부대가 정규 부대를 맞닥뜨려갖고 일개대대 한 120명 정도를 죽였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전투라면 있죠. 아무리 유리한 고지에 있어도 먼저 쏘면은 상대편이 응사라는 거래요. 응사. 그 응답하라 1994 말고 응사라는 거라는데 응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유리한 고지에 있어도 있잖아요. 이 정규 군대 화력을 당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위치를 잘 택했나 봐요. 이렇게 많은 인력을 죽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자 일본 애들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이 이제 이게 특징인데 약간 전체주의적 특징이 있어갖고 걔들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할 수 있다는 마인드가 있어요, 일본 애들은. 그래서 자국민을 죽입니다. 누굴 시켜서? 중국에 있었던 도적단들을 시켜갖고 우리 국민 좀 죽여달라고 해요. 한 10명 정도의 국민을 죽입니다. 이 미친 새끼들 왜 이러는 거죠? 군대를 출병할 수 있는 명분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간도 출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마적대들, 도적이죠. 말 타고 다니는 도적이죠. 마적들한테 돈을 주고 우리 국민 좀 죽여달라고 하는데 영사관을 습격시켜요. 영사관의 분소를. 이건 외교적으로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일본이 만주사변 일으킬 때나 중일전 일으킬 때도 뭔 짓을 하냐면은 자기네 나라가 만든 물건을 폭파시켜 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핑계로 들어오는 거거든. 믿으면 안 돼. 그거 진짜 되게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마적들을 시켰고 일본 영사관 분설 습격시켜서 한 10명 정도의 일본 국민과 거기에 이제 있었던 조선인도 한 명 죽습니다. 죽이고 이걸 핑계로 이제 일본 군대가 한 2만여 명의 군대가 이제 간도로 이제 포위에 들어옵니다. 이 지역을, 간도 지역을 포위에 들어오는데 이 포위에 들어오는 군대를 유인을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간도에 있었던 군대가 한 백두산 방면까지 도망을 가면서 계속 이제 흘리는 겁니다. 우리 어디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군대가 쫓아오겠지. 쫓아오는데 그 백두산 방면으로 가다 보면은 청산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청산이라는 동네에 이제 엄청난 그 지형지물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협곡이 또 있었는데 그까지 유인하고 난 뒤에 매복하고 있다가 또 쏴댄 겁니다. 응사했지 걔들도. 응사했죠. 응팔 말고 응사 하는데 이게 쏴도 소용없는 게 저쪽에서 온다. 쏘는데 보니까 뒤에서 쏘는 거야. 이쪽이다. 쏘는데 또 이쪽에서 오는 거야. 쏘는데 이쪽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피할 수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돼. 세계 전세 유례가 한 번도 없었대요. 세계 전세 유일한 전투입니다. 게릴라 부대가 정규 부대를 맞대응해갖고 일개 연대를 격파했대요. 한 1000여 명의 군대를 죽입니다. 이건 세계 전세 유례가 전혀 없대요. 게릴라 부대는 전술이 치고 빠지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뭐 치고 빠지는 게 아니에요. 한 1200여 명이 전사합니다. 일본 군대가. 전사. 다친 사람까지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전사만 저랬었다고요. 연대장까지 죽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세계대전까지 겪었었던 최정예 부대가 그냥 이 게릴라 부대를 상대로 정말 큰 치욕을 겪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엄청 큰 전투를 하게 돼요. 이때 유명했던 전투가 청산이라는 지역에 백운평, 어랑촌, 고동화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서 있었던 전투가 유명했었습니다. 그 시작이 이제 10월 20일에 시작하는데요. 이게 되게 유명한 날이거든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제가 군대 간 날도 10월 20일입니다. 기억이 잊혀지질 않아. 군대 갔던 날. 하여튼 여기서부터 해갖고 6일 동안 치렀던 전투인데 6일 동안 치렀던 전투 중에 제일 유명했던 전투가 이 세 지역이에요. 이때 일본 애들이 상대편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있잖아요. 도망을 갈 수가 없어. 야 앞에 적군 있다. 야 뒤로 가. 막 빽했더니 거기도 이제 우리 군대가 있는 거야. 갔더니 거기서 또 그러는 겁니다. 야 이거 아니다. 야 앞으로 고 이랬단 말이야. 백도 못하고 고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몰살당한 겁니다. 고라고 해요. 백오고. 이게 뜨면 청산리 전투입니다. 자, 근데 얘들이 들어온 게 4개 사단입니다. 한 개 사단이 한 5,000명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사단에 4개 연대가 있어요. 한 16개 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개 연대를 작사를 했어도 여전히 군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엄청난 보복을 하게 돼요. 그걸 간도참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20년이기 때문에 경신년이에요. 경신참변이라고 합니다. 경신참변. 이 부대들이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갖고 결국은 이동을 합니다. 중국 땅도 위험한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중국 땅이 아닌 곳으로 가는데 요 근처에 중국 땅이 아닌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러시아 땅밖에 없죠. 국내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령 이주를 하게 됩니다. 노령으로 이주하면서 우리가 꿈에 그리던 통합군단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대한독립군단입니다. 모인 김에 하나의 통합군단을 만듭니다. 이게 20년대 마지막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이 왜 외우기 힘드냐면요. 대한자, 독립자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대한, 독립, 광복 이런 거거든요. 이름이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어갖고 이제 노령으로 이주하게 되는데 노령은 1917년에 세계 최초의 사회주혁명이 러시아에서 벌어져요. 근데 사회주혁명이 벌어지는데 러시아 땅이 너무 넓다 보니까는 아직도 내전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귀족파인 백군과 그 사회주의자인 적군 간의 내전 상태였었는데 거기 휘말려갖고 큰 참변을 겪게 됩니다. 우리 독립운동 세력끼리 싸우게 돼요. 이거 크나큰 비극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여기 있지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만주로 돌아와서 만주 지역에 남아있었던 우리 독립군들을 모아서 다시 군대를 만들게 되는데 군대이자 정부를 만들게 돼요. 근데 그게 만주가 워낙 넓다 보니까 한반도에 한 5배 정도가 되는데 만주가 넓다 보니까는 3개의 군정부가 따로따로 만들어집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얘도 정부입니다. 요거를 참정신이라고 해요. 참정신. 자유시 참변으로 싸우고 나서 참정신을 갖추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지자 일본 놈들이 이제는 다시 중국 땅에 일본 군대를 또 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뭘 택하냐면은 만주에 있는 군대를 활용해서 만주에 있는 군대한테
현상금을 주면서 독립군 잡아달라고 합니다. 이게 일본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 미스야라는 놈이 만주 군벌과 체결한 조약인데, 그래서 이걸 미스야 협정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제만 한인 단속에 관한 협정이라고 해요. 만주에 있는 한인들 단속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독립군 현상금 건 겁니다. 무기를 든 조선인들, 의심이 가는 조선인들 잡아다가 일본한테 넘겨라, 이런 말 나오면, 요 문구 아시겠죠? 이 키워드 나오면은 요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또 대응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시 만들고 있고요. 자, 이 중에 남쪽 만주가 임정이랑 제일 가까울 거 아니에요. 남쪽 만주에 있었던 참의부가 임시정부의 육군을 자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육군 참의부라고 합니다. 육군 참의부. 자, 요거는 신민부. 이 북쪽 만주는 김자진이 있죠. 이 김자진이 관련된 단체고요. 북만주에는 김자진이 있다면 그냥 맞아요. 자, 이 정보 3개 만들어지는데 3개를 그냥 그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3개가 우리 하나로 합칩시다 라는 운동을 벌이는 게 삼부통합운동입니다. 안타깝게 실패합니다. 실패해서 따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2개의 단체로 만들어지게 돼요. 일단 이건 여기까지 얘기하고, 자, 이게 만주에 있었던 군대 투쟁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제가 두 문자로 하나 잡아볼게요. 이걸 두 문자로 잡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봉훈청간이라고 합니다. 봉훈청간. 엄청 잘 나오죠? 자, 봉훈청간 대자 산미 슈퍼스타. 봉훈청간 대자 산미. 이게 20년대 만주 군단 투쟁 얘기입니다. 요 한 줄. 여기까지가 20년. 자유참변이 21년. 여기는 이제 20년대 중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가 만들어진 것은 3.1운동 이후에 19년이고요. 군대 투쟁은 딱 1년밖에 못 가요. 일본이 바보가 아니라면 군대를 그냥 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없애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주 군단 투쟁은 딱 몇 년밖에 안 갔다? 1년밖에 안 갑니다. 1년 투쟁하고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만드는 게 20년대 중반은 정비하는 과정이에요. 정비. 아시겠죠? 3.1운동 이후에 만주는 뭐 있었다고요? 1년 싸웠다. 그 다음에 도망갔다 돌아와서 정비했다. 정비했는데 하나로 정비를 못하고 2개로 끝났다는 겁니다. 2개로. 좀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야, 나는 저렇게 군대 만드는데 너무 시간 많이 걸리는데 난 그것도 못 참아. 나는 일본 놈 바로 죽일 거야.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뭘 만들었다? 요인 암살과 기간 파괴를 목표로 뭘 만들었다고요? 의열단이라는 거 만들어요. 의열단. 이것도 19년입니다. 3.1운동 직후에. 만든 건 만주에서 만듭니다. 만주가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았었거든. 근데 활동을 내려와서 활동합니다. 내려와서 활동해야지 다른 데 파견이 쉽거든. 그러니까 교통통신이 편한 데거든요. 여기가. 상해로 내려와서 활동하는데 여기서 이제 각지로 파견을 합니다. 근데 웃긴 게 있잖아요. 이걸 만든 게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만들었었거든. 신흥무관학교 출신 김원봉이 만드는데, 김원봉이 만들 때 한 13명 정도가 모였었어요. 청년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저기입니다. 고등학생하고 대학생 신입생들, 새내기들, 요 정도 나이가 만든 거예요. 요 정도 나이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일본의 요인들 암살하고 일본의 중요한 기관들 파괴하는 거 한번 해볼까 한 겁니다. 김원봉이 만들었는데 거기 만드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왔어요. 봤는데 어디서 많이 보네. 누구 아냐? 봤더니 밀양 선후배였었어요. 요 두 사람이 밀양 사람이었었거든. 경남 밀양. 근데 만난 거야. 한 3살 4살 차이 납니다. 둘이. 윤세주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 윤세주라는 사람하고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만든 거였었어요. 만주에서. 내려와서 활동하는데 많은 사람은 이제 해외로 파견하게 됩니다. 주로 파견하는 게 국내입니다. 파견하는데 자기가 아는 지역, 이 지리를 잘 아는 지역을 제일 먼저 파견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낸 데가 밀양이었었어요. 근데 밀양은 실패하고 부산에서 제일 먼저 성과를 냅니다. 부산 경찰서 폭탄 던진 게 처음이었었어요. 이럴 때는 국내 투쟁은. 그 다음에 다시 밀양 경찰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제 터트려요. 그래서 이게 20년이야. 20년. 만들어지고 직후 요거를 부박밀수라고 합니다. 부박밀수. 최수봉. 부산경찰서 박재혁. 밀양경찰서 최수봉. 가끔 바꿔서 냅니다. 부박밀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뭐니도 중요한 것은 본진, 서울에 가야 되는 거죠. 서울에서 했었던 투쟁이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잘 나오죠, 시험이. 이거보다 더 잘 나옵니다. 요거는 고향이었었던 경상도고 서울인데, 서울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총상입은 옥경이가 나동식과 산화했다라고 합니다. 의열단은 가면은 대부분 죽음을 각오하고 갑니다. 대부분 돌아가세요. 그래서 결국은 산화하십니다. 총독배 탄을 던진 사람이 김익상이고요. 김일상으로 기억하면 돼요. 21년. 여러분 경찰서에 옥 있잖아요. 옥. 그쵸? 경찰서는 김상옥이 던진 겁니다. 요거는 김삼옥이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김삼옥. 자, 나석주는 황해도 출신인데요.
황해도에 동양척식회사 농장이 있었어요. 동양척식회사 농장의 수탈을 경험하고 자랐던 사람이라 이 사람은 그 동척에 던집니다. 이 사람은 총독부 경찰서 아니고 정치단체가 아니라 경제단체에 던져요. 경제단체. 이게 의열단의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부박 밀수, 총상 입은 옥경이가 나동식과 사나이했다. 아시겠죠? 만주는 뭐하고 있었죠? 이때? 전투하고 있었다면. 여기는 뭐하고 있다? 사람을 보내서 요인 암살, 기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기간 파괴. 한반도에서 사실 이 폭탄 투쟁을 처음 한 사람들은 의열단이 아니었었어요. 누구냐면은 대한 노인의 기계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노인분이 먼저 했었어요. 이게 최초였었습니다. 지금 서울역에 가면은 그분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서울역 앞에 3.1운동 이후에 일본의 총독이 바뀌는데요. 사이코가 들어옵니다. 무단 통치를 문화 정치를 바꾸겠다라는 그 새로운 정치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인데 그 사이토 행차 앞에다가 폭탄을 던진 게 처음이었었어요. 국내에서는. 강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대한노인단 출신입니다. 노인단 혹은 노인동맹단이라고도 합니다. 노인동맹단. 요거는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의열단이 아닙니다. 이게 국내 폭탄 투쟁의 효시입니다. 구분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일본에도 파견하는데요. 일본에는 사실 목표가 일본 국회를 폭파하고 일본 왕궁을 폭파하는 게 목표였었습니다. 근데 사람까지 보냈거든요. 폭탄까지 보냈는데 운때가 안 맞았는가. 1923년에 일본에서 지진이 터진 거예요. 지진이 터지자 일본 정부가 국민들의 불만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조선인들에 대한 혐오의식을 만든 겁니다. 조선인들이 여자들을 강간한다.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탄다. 조선인들이 상점을 약탈한다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한국인한테 다 쏠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민간인들이 일본 경찰이 보는 앞에서 있잖아요. 죽창 만들어갖고 조선인들 죽이고 다녔단 말이야. 그때 죽일 때 어떻게 썼냐면은 한국인들이 발음하지 못하는 일본 발음이 있어요. 그걸 시켜보게 합니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쌀 발음 못하죠. 전라도 사람들은 의 발음 못하잖아요. 하나 뭐 그러잖아요. 경상도는 살 이러잖아요. 이런 거 시켜갖고 못하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차별하게 죽이는데 그때 어이없이 파견됐었던 의열단원들이 죽게 돼요. 23년에 간토 대진이라고 하는데 어이없이 그걸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해요. 일본 국회 폭파 시도와 일본 왕궁 폭파 시도는 실패하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중에 한 분이 단독 거사로 있잖아요. 일본 궁궐 앞에 갖고 탄을 던집니다. 그냥 지나면 섭섭하잖아요. 그냥 지나가면. 김지섭이라는 분이 단독 거사로 일본 왕궁 앞에 탄을 던집니다. 이게 간토 대지진 뒤에 있었던 24년에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의열단의 활동이고요. 의열단은 각지로 파견하면서 탄 던졌다는 거고 정부 활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왕이 없는 정부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공화제 정부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왕이 없는 정부를 세운 겁니다. 아직은 임시 정부긴 하지만요. 만드는데 정부가 활동했었던 내용이 뭐가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는 조직을 갖추고 통칭을 한단 말이에요. 이때 정부가 만든 게 공화정 정부를 만들었다라고 하고요. 행정부와 입법부와 사법부가 나뉘어진 삼권분립 정부를 처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 통치까지 하는데 정부는 상해에 있고요. 지방은 지금 우리 한반도가 지방입니다. 한반도에 연통제라는 걸 만들고 교통국 같은 걸 만들어갖고 국내하고도 연결을 시도했었더라고요. 국내하고도. 이게 초반에 했었던 정부 활동입니다. 자, 이렇게 이런 통치 구조를 규정하는 법을 뭐라고 하냐면 헌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헌법에 입각한 정부였다는 것도 이게 처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완전 신식 정부가 생겼다는 겁니다. 신식 정부가. 여기 살고 있었던 국민들 있잖아요. 제가 흔히 정부를 삼각형으로 표현하는데 삼각형 중에 맨 위에 꼬두머리를 이걸 왕이라고 하고요. 지금 왕이 없어졌다는 거고 여기를 정부라고 하는데 정부를 세 개로 쪼갰다는 게 이제 근대 정부라는 거고요. 여기는 국민들이 사는데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방주도 만들게 연통제고요. 그 지방주의 핵심이 세금 거두는 거거든요. 세금 징수도 시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세 혹은 애국세로 불리는 세금 징수도 했었던 거고. 근데 사실상 일본 총독부가 있기 때문에 세금 징수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세금 징수는 잘 안 되고 그 대안으로 찾은 게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돈을 내게 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내게 하는 게 국가라는 주식을 파는 거였었어요. 이게 공채입니다. 독립공채, 애국공채라고도 합니다. 이걸 팔아요. 이게 국내에서도 이걸 팔고요. 미국에서도 파는데 미국에서 제일 많이 거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임시정부 자금을 제일 많이 지원을 해줘요. 임시정부 자금을. 이걸로 임시정부 자금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었던 국민들한테 우리가 일본한테 꿀릴 거 없다라는 이 국민 정신을 심어주려고 뭘 하냐면은 역사책도 만듭니다.
역사책을 따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일 관계, 여태까지 있었던 관계를 그냥 그대로 보여만 주면 돼요. 원래 우리가 일본보다 우위였었나 아래였었나? 원래 우위였었잖아요. 그냥 모아만 주면 돼. 그래서 사료집을 만듭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사료. 이게 임정이 만든 역사책입니다. 한일 관계 사료집이라고 해요. 우리 지금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지만은 이때는 임시편찬위원회가 있었다고. 그걸 임시사료편찬회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임시사료편찬소. 이게 임정의 활동입니다. 좀 다르죠? 군대 투쟁하고 의열단의 투쟁하고 임정의 활동이 다르죠. 자, 근데 여기도 변화가 생깁니다. 여기 변화는 일본군이 간도 출병해갖고 도망갔었다는 게 변화고요. 여기 변화는 다른 변화가 있어요. 의열투쟁 중에 실수라고 해도 되나요? 큰 실수가 하나가 있었는데 다 돌아가시는 데 있잖아요. 되게 황당한 일이 하나가 있거든요. 요 분만 살아갖고 나오세요. 거의 첫 투쟁이니까, 서울에서 첫 투쟁이니까. 일본도 생각도 못했었나 봐.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다음에 어디서 또 탄을 터뜨리냐면요. 어디서 또 이제 의거를 일으키냐면은 상해에서 의거를 일으키는데요. 상해에 보면은 그 부둣가가 있어요. 그 여객선이 왔다 갔다 하는 황푸탄 부둣가라고 있는데 그 황푸탄 부둣가에서 되게 황당합니다. 되게 황당한 일입니다. 이 간도 참변, 우리 국민들을 학살했었던 간도 참변의 주역이었었던 일본 육군대장 다나카 기이치라는 놈이 여기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새끼 죽이겠다고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딱 쐈는데 걔가 죽은 게 아니라 옆에 지나가던 미국 여자 여행객이 총을 맞고 죽었어요. 그래서 의열단에 대한 여론이 되게 안 좋아졌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 의열단이 자기들의 행동이 정당하고 자기들이 어떤 단체이며 무슨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인지를 알릴 필요가 있었어요. 대외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뒤에 이게 21년이고 되게 황당했었던 일, 황푸탄 부둣가에 다나카 기이치 저격하려 했었던 게 22년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신채호한테 부탁해갖고요. 신채호가 이제 역사가기 때문에 글을 되게 잘 씁니다. 신채호한테 부탁해갖고 의열단 선언문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신채호가 글을 되게 잘 쓰는 문장가다 보니까는 1페이지를 써줍니다. 아주 멋진 글이 나와요. 그게 조선 혁명한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아주 유명한 글이죠. 1월에 바로 다음에 조선 혁명선언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런 단체다라는 그 정당성을 표하게 됩니다. 강도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민족혁명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폭력투쟁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표적인 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열단이 나아갈 방향과 의열단의 투쟁 방식을 되게 잘 보여준 선언문이 뭐라고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입니다. 누굴 위해 써준 거다? 세계단체 중에 군대야? 의열단이야? 임정이에요? 의열단을 위해 써준 선언문이다. 아주 잘 나오죠? 엄청 잘 나옵니다. 여기 내용은 요겁니다. 강도 일본을 내쫓기 위해서는 민중의 혁명투쟁밖에 없다. 폭력투쟁밖에 없다는 걸 명시로 선언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한참을 투쟁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의열단이 되게 잘 나갈 때 한 150명까지 모이거든요. 한 13명으로 시작했다가 150여 명까지 모이는데 야, 이게 한계가 있는 거야. 어제까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어디가? 나 이번에 서울 가려고. 야, 다음 생에 보자. 이러고 가는데 자판기 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 얘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알긴 알지만 나도 곧 죽을 마음으로 지금 싸우긴 하지만 동료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어제까지 웃고 있었던 친구인데 이 상실감이 큰 반면에 일본 인구가 당시 4천만이었었거든요. 일본 인구에서 몇 명 죽인다고 표가 나질 않는가. 그때만 기분이 좋지.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3스타를 죽이면은 2스타가 승진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때만 기분 좋은 거야. 이거 한계가 있다 하면서 노선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의열단의 사실상 의열 주장은 20년대 전반에만 있었고 20년대 후반에는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의열단이 노선을 바꿨다는 그 명확한 증거가 뭐냐면요. 군대에 들어가게 돼요. 군사학교에. 중국 군사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황포군관학교입니다. 황포군관학교 들어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제 단독고사가 아니라 집단 투쟁하겠다. 마치 만주에 있었던 이 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26년인데요. 20년대 후반인데 20년대 후반부터는 사실상 의열단의 의열투쟁이 없어요. 사실상. 이제는 뭘 준비하고 있다? 군사훈련 받고 있단 말이야. 각기는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의열단의 이제 꿈은 뭔지 아세요? 군대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게 30년대에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의 꿈은 뭔지 아세요? 여기처럼 하고 싶은 거고 여기처럼 하고 싶은 거. 정치단체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의열단의 꿈은 정당을 만들고 군대 만드는 건데 이건 이제 30년대 나타나요. 30년대. 아시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게 혁대입니다. 혁대. 혁명당 조선의용대입니다. 이게. 꿈은 이루어진다. 언제? 30년대. 의열단은 20년대는 폭탄 수첩 막 했었고 후반에는 그거 아니다. 마음을 바꿨고 30년대는 결국 정당과 군대를 만드는데 이거를 간부혁대라고 합니다. 조선혁명 간부학교라는 군사학교를 만들고 기어이 민혁당이 민족혁명대라는 당 만들고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기어이 만들어요. 이게 30년대입니다. 임시정부는요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정부를 구성해갖고 지금 잘 나가고 있었는데 임시정부는 정부라는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아까 대동단결선언 얘기했었잖아요. 대동단결선언은 임시정부를 만들자라고 했었지만 그건 실패했던 거잖아요. 안 됐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다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얘기 듣고 나서는 이제 진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각지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든 겁니다. 이게 임시정부예요. 이게 임시정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임시정부는 독립이라는 공통의 목표만 있는 거지 굉장히 다른 방식의 운동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있잖아요. 대통령이 됐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은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평화 분위기인데 임마 싸우면 안 돼 임마 이거 무식한 행동이야. 세계 여론만 안 좋아져. 안 돼! 그거 안 된다고 자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도선이라는 그 독단적인 노선을 주장하다 보니까는 임시정부 내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정부의 리더는 조화의 리더십이 필요했었던 건데 예를 들면은 경찰들이 만약에 연쇄 강도 강간범을 강도 살인범을 잡기 위해서 얘가 막 서울에서도 범죄 일으키고 인천도 일으키고 수원도 일으켜요.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일으키니까는 광역수사대를 만드는 겁니다. 광역수사대를 만들면은 서울하고 인천하고 수원하고 같이 모여서 하는 거거든. 이런 조직이 만들어지면 이때 필요한 리더십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거든. 근데 그 중에 이제 수원 경찰서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가 된 거야. 광역수사대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스타일대로 갈 거야. 너네들이 따르든가 말든가. 이러니까 서울하고 인천 사람은 이거 뭐야? 이 수사를 왜 그렇게 합니까? 나 이거는 별로예요. 근데 이 사람 내 말만 들어. 그러니까 그럼 따로 갑시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리더십은 조화의 리더십이 필요했는데 독선의 리더십이 나타난 겁니다. 독선의 리더십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 갈 길 갑시다라고 하게 된 거예요. 너무 지나친 외교 도선 위주로 가다 보니까는 그러면 국민 대표들 모아서 회의 한번 해봅시다. 얘기 한번 해봅시다. 뭐가 맞는지. 국민 대표 회의를 열게 된 건데요. 국민 대표 회의를 이게 임정이 어떻게 갈 건지를 한번 그 방향을 한번 잡아보자 했었던 건데 여기서 결국은 창조파와 개조파, 임정 없애고 다시 만들십다라는 창조파와 아니다 없앨 수는 없다 조금만 바꾸자 개조파가 대립하는데 끝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를 끝납니다. 실패를 끝나자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이게 다시 다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정이라는 개념은 여러 단체가 하나로 모인다는 개념이고요. 국민대표회의라는 개념은 다시 찢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패했다는 것은. 그래서 임정은 다 나가니까요. 임정은 다 나가고 요것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 단체 중에 하나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임정이라는 게 통합정부가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독립운동단체 중에 그냥 조그마한 하나의 단체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정이 없어지진 않아요. 있긴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단체로. 자, 그러다 보니까는 임정의 다음 역할은 뭐냐면요. 남아있는 정부가 왜 이렇게 실패했나 라는 걸 반성을 해야 돼. 그러면서 남아있는 정부라도 지키자 하면서 한 게 뭐냐면은 정부 조직을 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만주의 군대 활동을 1년밖에 못 가고요. 김원봉의 의열 활동을 해도 한 5년은 갑니다. 이건 해외로 파견했고 한 명씩 가는 거니까. 임시정부 활동은 3년밖에 못 가요. 이걸 계기로 사실상 실질적으로 종결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그나마 남아서 유지되고 있었는데 남은 단체를 조직을 정비하자라고 한 게 이게 개헌으로 나타난 겁니다. 개헌으로. 자, 그래서 개헌을 하는데 개헌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근대 정부는 헌법에 입각해 만들어지는 정부를 근대 정부라고 합니다. 근대 정부는 일단 왕이 없거나 왕은 통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정부를 만드는 거고요. 공화정 내지는 입헌군제 만들고 정부는 삼권분립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만드는 게 근대 정부인데 사법부는 사후적인 재판기구지 권력기구는 아니잖아요. 얘 빼고 헌법은 행정부 중심주의를 만들든지 아니면 의회 중심주의를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초반에는 이게 대통령제를 택했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제. 대통령제를 만들었는데 대통령 때문에 이 임시정부가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의회 중심제로 갔다라는 겁니다. 의회 중심제. 의회 중심제가 의원내각제라고 하는데 의원내각제 특징은 뭐냐면은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구성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장관이 돼갖고 그 정부를 이끄는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정부를 구성하다 보니까는 이 장관들을 통솔하는 사람, 이 수상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그 수상이 각부 장관들, 이 국회의원들이 각부 장관된 이 정부를 이끄는 방식을 국회 중심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수상을 뜻하는 단어는 나라마다 이름을 다르게 쓸 수 있어요. 뭐 일본 같은 경우 수상이라 부르고 어디는 그걸 뭐 국무총리라 부르고 다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임시정부는 그거를 국무령이라 불렀었어요. 국무령이 이 의원들이 장관이 되는 이 의원 내각을 이끄는 체제를 만들었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개헌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는 대통령제, 행정부제, 여기는 이제 국회 중심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너무 조그매져 갖고요. 이것도 이제 버틸 수 없는 정도였었어요. 의원들이 많아야지 각부 장관들을 만드는데 우리 지금 말하면 14개 부처가 있다면 14개 장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안 만들어지는 거야. 3명, 5명, 7명밖에 없는 거야. 야, 내각도 구성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2년밖에 못 갑니다. 금방 실패해요. 2년 만에 다시 바꾼 게 그러면 이 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냥 사람이 모이면 모인 대로 그 사람들이 회의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자. 한 게 국무위원들 집단 지도체제라는 겁니다. 이거는 의원 내각제도 아니고 대통령제도 아닌 이상한 지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10여 년을 갑니다. 10여 년 가는데 40년까지 갑니다. 이 시기가 임시정부가 제일 힘이 없었던 가장 암울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냥 사람이 모이면 모인 대로 회의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우리 할 일들을 결정하고 합시다라는 체제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세 단체 활동을 얘기한 겁니다. 만주는 뭐? 전투. 의열단은 뭐? 폭탄투쟁. 임정은 뭐? 정부 활동 얘기한 건데 이게 언제 바뀌었다고요? 20년대 후반 가면은 지속되지 못하고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다. 자, 그러고 마지막 나타난 게 조직을 정비하는 건데 여기는 삼부통합운동, 여기는 촉성연합회라고 해갖고 관내, 만주 말고 만리장성 이남 지역을 관내 지역이라고 합니다. 관내 지역에 있는 단체들 다 모아서 하나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야, 갑자기 뭐야? 지금 잘 안 풀리는데 갑자기 이건 무슨 얘기지? 20년대 후반에는요, 사회주의자 목표는 국가라는 조직이 없는 노동자들이 해방시킨, 노동자들이 주인이 되는 국가를 만들자는 게 걔들의 목표인데, 그래서 계급 해방을 강조합니다. 노동자들이 자각해서 지들이 주인 되는 나라 만들자는 게 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계급 해방은, 식민지 국가의 계급 해방은 아무리 말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식민지는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민족 해방이 중요한데 아무리 말해도 이게 안 들리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20년대 사회주의자들이 식민지 국가는 계급 해방보다는 일단 먼저 민족 해방을 도와주자라는 노선을 택하게 돼요. 그래서 20년대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사회주의자가 민족주의자랑 손잡자는 운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 운동이 다 반영된 거야. 모든 지역에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주는 삼부통합운동으로, 관내는 촉성연합회로, 국내는 신간회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좌우가 통합하자는 운동입니다. 그중에 역설적으로 신간회만 이게 성공하게 돼요. 나머지는 다 따로 통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은 북쪽만주는 혁신의회라는 정부가 만들어지고요. 남쪽만주는 국민부라는 정부가 따로 만들어져요. 따로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정부 실패했잖아. 이게 정부가 실패했는데 이제는 누구도 정부를 칭하지 않는다. 누구도 정부로서의 대표성을 이제 가지려고 안 해요. 그래서 정부라는 그 모든 걸 대표한다는 그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의 정치 단체로 자기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때 유행이야, 그게. 그래서 정부를 칭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하나의 정치 단체다라고 칭하는 게 이제 유행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당치국 논리라고 하는데, 당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당으로 자기를 표현한다라고 해갖고 당으로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당당 하는 게 많이 나오는 게 30년대예요. 20년대 임시정부 실패 이후에 이제는 뭐를 칭하지 않는다, 서로
정부를 잘 칭하려고 안 하고 뭐로 칭하려고 한다? 당으로 활동하려고. 당으로. 하나의 당으로. 그래서 10년대 있었던 신한혁명당, 신한청년단 빼놓고는 당 나오면 30년대 말하는 거예요. 당 나오면. 그래서 조선자 들어가거나 한국자 들어가거나 뭐 독립자 들어가는 당 나오면 다 3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마침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로 이제 이 당으로 30년대 이야기를 끌어갈 거예요. 당으로. 자, 여기는 북만주에는 한독당이 만들어지고요. 주로 우파 쪽이고, 남만주에는 혁명당이 만들어져요. 혁명자가 주로 좌파가 쓰잖아요. 조선 혁명당이 만들어집니다. 29년에. 자, 여기는 유호한국 독립운동의 도매라고 하는데 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유호할 때 호는 상해 말합니다. 제3의 한국 독립운동자 동맹이라는 겁니다. 동맹, 연맹 이런 말 좌파들이 많이 쓴단 말이에요. 좌파들이 따로 통합한 걸 말하는 거고 우파가 따로 통합한 게 한국 독립당인데 마침 기억하기 좋아. 여기도 좌파 쪽은 29, 우파 쪽은 30년이잖아요. 똑같아. 이름도 똑같아. 한국 독립당. 이게 20년대 마지막입니다. 아시겠죠? 이 한국 독립당이 임시정부의 최초의 정당이에요. 임정도 이제는 미안했는가 자기를 정부라는 타이틀 달고 활동을 안 하고요. 아, 나도 그냥 하나의 정치산체야 라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한다? 임정도 이제부터는 주로 자기를 당으로 불러요. 다만 이게 임정의 여당입니다. 임정의 대표적인 정당이에요. 그래서 임정으로 부르나 한국 독립당 부르냐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같은 말. 임시정부를 거의 대표하는 단체인데 하나의 정치단체라고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자기.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를 20년대 운동사를 얘기를 한 겁니다. 20년대 해외에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할 때 국내는 뭔 일이 있었냐면요. 10년대 뭔 일이 있었죠? 계몽하고 의병이 맨날 싸우다가 우리가 망하고 난 뒤에는 이 둘이 이제 합쳐졌단 말이에요. 국권 피탈되기 전에는 신민회라는 게 이걸 합치려고 노력했었고요. 국권 피탈되고 난 뒤에는 광복회가 드디어 합쳤습니다. 광복회가. 둘이 되게 비슷해요. 둘 다 회회라고 합니다. 하하라고 합니다. 이걸 합칩니다. 그래서 합쳐진 이 단체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민족주의자라고 해요. 민족주의자.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 단체는 똑같이 일본 민족에 대항해서 한국 민족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됩니다. 민족주의자라고 하는데 이 민족주의자 외에 20년대는 사회주의자가 새로 생기게 돼요. 사회주의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3.1운동 이후에. 그래서 20년대부터는 민족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이야기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근데 초반에 뭐가 나타났냐면요. 지금 이제 국내는 뭐가 있다고 3.1운동 이후에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있는데 초반에는 이들이 이끕니다. 민족주의자가. 민족주의자는 하나로 뭉치긴 했지만 이 안에는 어떤 운동 세력이 있는 거죠? 계몽식의 운동 세력과 의병식의 운동 세력이 있잖아요. 근데 일제 강점되고 난 뒤에 한 10년 지나고 난 뒤에는 전투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거의 소멸되는 걸로 봐요. 그래서 20년대 민족운동은 계몽운동 성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실력양소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나타났던 실력양소운동이 뭐냐면은 국산품 애호운동이 나타납니다. 국산품 애호운동. 이걸 물산장려운동이라고 하고요. 평양에서 시작합니다. 20년에 조선물산장려회라는 게 평양에서도 만들어지고요. 서울에서 만들어진 게 23년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23년에는 밀립대 설립운동이 나타나요. 일본 애들이 조선교육령이라는 걸 개정해서 2차 조선교육령을 만들게 되는데 조선교육에 관한 법입니다. 이게 22년인데 여기에 20년대는 문화통치라고 해갖고 조선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들어가게 돼요. 이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대학을 만들자, 사립대 만들자는 운동을 벌인 게 밀립대 설립운동입니다. 요 23년에는 이게 있었어요. 밀립대 설립운동이. 이게 실패하면서 한국인들은 20년대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로 두 가지가 있었는데 20년대에는 자, 이 민족주의자들 중에 상층부 세력들이 이제 일본한테 타협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게 물산장려운동 국산품 애용운동이거든요. 국산품 애용운동이 실패를 끝나자 이제는 이 민중들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내가 살 길은 정부밖에 없다라고 해서 친정부 세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타협주의라고 부르게 되고요. 끝까지 일본에 타협하지 않고 민족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을 비타협주의자라고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적극적 친일파들이 등장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이게. 자,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개 뜬금없이 뭔 일이 벌어지냐면요. 26년에 순종이 죽어요. 순종이 죽게 되면서 일제 강점기 때 죽은 왕이 두 명밖에 없거든요. 고종하고 순종. 고종이 죽었을 때 3.1운동, 순종이 죽었을 때 60만 세 운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왕이 죽으면 장례식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 기회가
독립운동하기 좋은 기회다라고 해갖고 만세운동을 전개시켰단 말이에요. 둘 다 천주교가 주도하는데 3.1운동은 천주교가 주도하고요. 여기는 사회주의까지 참여해서 합니다. 천주교와 학생과 사회주의가 같이 합니다. 자, 이러면서 처음으로 있잖아요. 이 둘이 한 팀으로 활동을 해본 겁니다. 비타협자하고 사회주의자가. 그러니까 한 팀으로 활동을 한번 해보니까 장례식 때 지금 운동을 준비한 건데 해보니까 애가 생각보다 괜찮은 거야. 마음도 받고. 야, 야, 이거 잘 통하는데? 이걸 계기로 있잖아요. 둘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게 된 건데 그게 뭐냐면 신간회입니다. 신간회. 처음으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함께 활동을 해본 겁니다. 이거 함께 활동해보고 나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원래 쟤는 내 스타일이 아니고 되게 성격도 까칠하고 되게 마음에 안 들었고 평소에 교류가 없었거든. 근데 무슨 MT 때문에 한번 모이게 됐던 겁니다. 모였는데 이거 또 같은 조를 만든 거야. 나 진짜 별론데 같은 조를 만드냐? 같은 조를 만들어갖고 야 오늘 저녁은 니네가 한번 만들어 봐봐 했는데 저녁을 만들면서 꽁냥꽁냥 하는데 야 이 새끼 야 되게 마음이 막 통하는 거야. 말도 통하고. 그래서 집에 가는데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 있잖아요. 9시에 누웠는데 10시에 깼어요. 또 잘랐는데 11시에 또 깼어요. 또 깼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 휴대폰 꺼냈습니다. 휴대폰 꺼내고 장문에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 어제 뭐 만들었었지? 동태꿀? 괜찮지 않았어? 근데 있잖아. 동태꿀 만드는 데 있잖아. 자꾸 생각나더라 그게. 나 어제 너를 좀 새롭게 봤어 하면서 그래서 말인데 우리 오늘부터 일을 하면 안 될까? 이거를 이제 밤에 새벽에 나도 모르게 눌러버린 거야 그거를. 요게 뭐냐면요. 최초로 사회주의자가 민족주의자를 향한 고백입니다. 그게. 이걸 그 유명한 뭐라고 하냐면 이걸 계기로 나타난 겁니다. 이건 6월이고 11월에.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끙끙 앓았겠지. 할까 말까 했겠지. 하고 한 게 뭐냐면 정우의 선언이라는 겁니다. 정우의 선언, 사회주의자의 고백을 계기로 이 둘의 만남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라고요? 신간회라는 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신간회. 1927년 20년대 후반에는 죄다 통합운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국내만 성공하게 돼요. 이게 사회주의자와 비타협 민족주의자가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신간회인데 신민회랑 이름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신민회는 새로운 백성이 돼야지 나라가 안 망한다는 거고 신간회는 이미 말라버린 고목에 새로운 가지간자 새로운 가지를 피우자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가지를. 자, 이 단체가 사실상 한국인의 정당 같은 역할을 합니다. 10년대는 허용이 안 됐지만 20년대는 한국인들이 결사를 만드는 걸 허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합법적인 정치단체입니다. 정치단체. 하나의 정당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인들 중에 억울한 사람들 있잖아요. 억울한 일 있으면 여기다 이제 얘기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원해 줍니다. 주로 지원한 게 뭐냐면요. 노동자, 농민, 학생, 여성. 자, 이렇게 자기의 권력이 없어서 어디다 이제 자기 억울함을 해소할 수 없는 사람들 이제 지원해 준단 말이야. 신간회가 27년부터 31년까지 있었는데 이 사이에 있었던 운동을 신간회가 지원했다면 다 맞다 하시면 돼. 다. 한국을 대표한 당이니까. 그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요. 그 다음에 있었던 1929년에 광주에서 학생들이 싸움을 하는데요. 이 학생들의 싸움을 일본 경찰이 잘못 대응해갖고 일본 학생은 풀어주고 한국 학생만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그러자 광주에 있었던 학교가 다 열받아서 다 나온 겁니다. 다 체포했어요. 한 400여 명을. 그러니까 전라도 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전라도 애들이 다 나오니까 이제 그게 전국으로 번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기치 않은 작은 싸움 하나가 일제강점기 때 가장 큰 학생운동으로 번지게 됐었던 사건이 있어요. 이 광주 학생운동입니다. 이게 29년 11월 3일인데 지금 학생의 날로 기념하고 있어요. 일제강점기 때 가장 큰 학생운동이고요. 20년대 최대의 민주운동이었었어요. 3.1운동 다음에 최대의 민주운동이었습니다. 여기에 진상조사단을 보내요. 그리고 학생운동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데모로 키우려고 합니다. 민중대회로. 이게 신간회였었어요. 신간회가 이거를 민중대회로 키우려고 했었단 말이지. 자, 여기까지가 20년대 활동입니다. 20년대 만주하고 관내 지역과 그리고 국내 지역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30년대로 넘어가는 게 만주사변 이후를 30년대라고 하는데요. 이것만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만주사변 이후에는 일본이 만주까지 침공하면서 중국인들도 일본하고 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중국 군대와 한국 군대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 조중연합군대라는 말이 나오면 30년대라는 뜻입니다.
31년 이후란 뜻이 돼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찾을 때 조선 군대, 중국 군대가 함께 했다면 여기 있는 거랑 매칭시키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랑 병립할 수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대랑 활동했었던 사례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 만주에 딱 두 개 남아있단 말이에요. 한독당이 만든 군대를 한독군이라고 하고요. 조혁당이 만드는 군대를 조혁군이라고 하는데 하나가 북만주, 하나 남만주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한독당이 같이 했었던 게 중국 호로군입니다. 그리고 조혁군이 함께 했었던 게 중국 의용군이고요. 요거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한호쌍대라고 합니다. 한호쌍대. 북만주는 좀 춥죠? 엄청 추워요. 영하 40도, 50도 합니다. 동사지, 동사. 그래서 한호쌍대. 요 이청적까지 하면 한이호쌍대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남만주는 조선혁명당 의용군 조의영흥이라고 하는데요. 양세봉이 사령관입니다. 조양의 영흥 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 바꿔치는 게 그렇게 잘 나오는 겁니다. 이게 30년대 초반에 만주운동사입니다.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이호쌍대, 지청천이라고도 합니다. 한지호쌍대, 여기는 조양의 영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양의 영흥. 자, 그러고요. 만주가 1년 만에 일본한테 잡아먹혀요. 1932년에 만주국이 수립되는데 이거 사실상 일본 군벌이 장악한 나라입니다. 일본 군벌이.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독립운동하기가 어려운 데가 됩니다. 그래서 만주를 피해서 어디로 내려온다? 관내로 내려오는데 관내는 단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의열단하고 임정하고. 의열단은 이거 소식을 접하고요. 의열단이 되게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임정은 지금 요만해졌기 때문에 너무 단체가 작아졌기 때문에 이거 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지키기도 벅차단 말이에요. 의열단이 뭐를 하냐면은 어차피 내려오는 사람들은 군인들일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담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아세요? 군사학교를 만든 겁니다. 혁명 간부학교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김원봉이. 수를 잘 쓴 겁니다. 그리고 김구는 임정이 지금 요만하니까요. 지금 다른 거 생각할 여지가 없단 말이야. 다만 지금 여건은 너무 좋아요. 일본이 중국까지 침공했기 때문에 중국을 우리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지금 좋은 기회란 말이야.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활동하는데 중국을 친구로 만들면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가 있다. 한국 정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아직 임시정부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뭘 하냐면요. 20년대 김원봉이 했었던 그 운동을 김구가 지금 사용을 합니다. 무슨 운동? 사람이 없으니까 군대를 할 수 없고 정치활동은 안 되고 테러 투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뭐다? 애국단이라고 해요. 이 애국단이 만주사변 이후에 만든 겁니다. 한인 애국단이라고 합니다. 이 애국단의 활동이 상당히 우리한테 이윤이 있었어요. 이윤이 있었습니다. 이윤이. 이거를 양봉이라고 돼요. 양봉. 이 두 분의 활동이 큰 성과를 내면서 중국 국민당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게 됩니다. 큰 성과를 낸 겁니다. 의열단의 의열투쟁은 20년대 있었던 거고요. 임정 쪽의 의열투쟁은 몇 년대 용어다? 30년대 용어라고 합니다. 30년대. 구분하셔야 됩니다. 도쿄고사가 딱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의열단, 한 번은 애국단이 합니다. 의열단이 한 것은 뭐였었다고요? 일본 왕궁 앞에 던진 거고 왕궁 앞에 던졌다 그러면은 섭섭하신 분 김지섬이고요. 그건 20년대 의열단이고 일본 왕 행차 앞에 던졌다 그러면은 30년대 애국단을 말해요. 애국단. 아시겠죠? 요거 했는데 이게 중국 신문에서 있잖아요. 적중하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글을 써요. 그 핑계로 일본이 상해를 침공합니다. 불과 4개월 만에. 9.18 사변이라고 하는데 9월에 만주 터뜨리고요. 1월에 32년 1월에 상해를 공격하는데 이것도 장개석이 무릎을 꿇어요. 이거를 자기들이 이겼다고 전승 파티를 열려고 하는데 그거를 야외 공원에서 해요. 남의 나라 야외 공원에서. 근데 이걸 1월에 추운 1월에 하지 않고요. 지네 천황 생일에 맞춰갖고 4월로 미뤘다 하거든. 4월에 야외 공원에서 전승 축하 파티를 여는데 그 기간이 좀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잘해갖고 저 한국인으로서 저기를 입장권을 얻어갖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들어갖고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게 누구다? 윤봉길이었습니다. 윤봉길의 상해 홍코공원 의결을 계기로 장점은 국민당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고요. 그래서 한국인을 위한 군사학교를 만들어주는데 이게 낙양분교예요. 중앙군관학교 낙양분교입니다. 단점은 일본 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임정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임정을 만들어둔 곳이 프랑스 조개지였었거든요. 상해 프랑스 땅. 일본하고 끝까지 싸웠었던 게 마지막까지 싸웠던 게 러시아였단 말이에요. 러시아 친구가 프랑스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프랑스는 일본으로부터 마지막까지 대한제국을 일단 보호해준 나라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조개지에 만든 거고 프랑스가 지켜줬어요. 근데 프랑스조차도 공문을 보냅니다. 미안하다. 더 이상 이제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건
바깥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테러니까 프랑스 이제 못 지켜주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해를 떠나게 됩니다. 이게 단점이야. 그래서 8년 동안에 피난 생활을 하게 돼요. 엄청 힘들었던 시기예요. 이때. 집도 구하기 힘들고 밥도 먹기 힘들고 막 그러던 시기였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40년의 중경에 정착하면서 다시 임정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 시기는 임정이 되게 열세에 처하는 시기예요. 열세. 자, 각각 여기는 혁명간부학교 군인들 내려오니까 여기는 따로 임정의 존재를 알리려고 애국단 만들었습니다. 이게 30년대 활동이고, 그러면서 내려온다는 소식을 접해갖고 이 사람들이 내려올 때 문의를 하거든요. 우리 내려가도 됩니까? 임정했다 문의했었어요. 하니까 일단은 뭐가 됐었냐면은 회의를 했었어요. 회의. 같이 하자라는. 그 회의를 대일 전선을 함께하는 동맹체를 만들었었던 겁니다. 일본 전선을 함께하자는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을 만드는 게 일단 이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임정이 이걸 주도하지 못하고 이거를 의열단 쪽에서 주도하게 돼요. 그래서 의열단이 먼저 당을 만듭니다. 이게 두 번째 유일당이에요. 국내 신간회가 첫 번째, 이게 이제 두 번째 통합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혁명자 들어간 걸 봐서는 누가 주도했을까요? 좌파 쪽이 주도한 겁니다. 김원봉이 주도하고 김구는 여기 참여하지 못해요. 참여하지 않습니다. 이쪽으로 사이즈가 커지니까요. 야, 우리 쪽으로 다 모였잖아. 임정은 이제 대표 아니야. 우리 민족 대표 아니야. 임정 해체하고 이리로 들어와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김구는 임정을 끝까지 지키려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해체하지 않고 따로 당을 만듭니다. 이게 국민당이에요. 자, 그리고 민혁당을 만들고 나서 김원봉이 너무 주도하니까는 여기서 내려왔었던 조소왕, 이청천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결별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파고 김원봉은 좌파다 보니까 결별하고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국민당과 더불어 만주에서 내려왔었던 이 우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통합단체를 만드는 게 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하는 거고요. 중일전쟁이 터지면서 중국 본토까지 침략당합니다. 중국 본토까지 침략당하자 다시 한번 통합의 분위기가 만들어졌거든. 우리가 빨리 뭉쳐야지 중국하고도 함께하자라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일전쟁 직후에 통합운동이 다시 나타나는데 이게 우파통합단체. 김원봉은 다 빠져나가니까 이제 너무 약해졌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김원봉 하나만 남은 거니까 좌파들이라도 모아갖고 통합한 게 민족전선 혹은 전선연맹이라고 하는 겁니다. 좌파통합, 우파통합을 하고 나서 김원봉이 먼저 지금 준비 잘했었으니까 간부학교도 만들었었으니까요. 김원봉이 먼저 군대를 만듭니다. 이게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군대라고 합니다.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는데 만주는 더 이상 독립운동하기 힘듭니다. 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까지 침략하게 되는데요. 이 동해안선을 일본이 차지하고 중국 정부가 이 중경 쪽으로 빠져갖고 이쪽에다 전선을 구축해갖고 이 둘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돼요. 중국 본토까지 일본인들이 들어오게 되자 중국 국민당 정부가 장개석이 중국 본토에도 한국인이 군대 만드는 걸 처음으로 허용을 해줘요. 37년 이전에는 군대가 만주 쪽에만 있었다면 37년 이후에는 만주는 사실상 독립운동하는 세력이 거의 없어지고요. 관내에서 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37년 이후에는 관내 군대만 얘기합니다. 관내 군대 중 처음 생긴 게 의용대입니다. 이제 중경 정착하면서 중경 정착할 쯤에 이제 합의하고 있었거든. 우리 우파 통합할까요? 하고 있었거든. 통합하고 나서 만들어진 결과물이 뭐냐면 다시 독립당을 만든 겁니다. 한국 독립당. 그래서 보면은 임시정부는 당 이름이 맨날 똑같아. 한국 독립당이라고 말만 씁니다. 그 사이에 이때만 잠깐 국민당이라고 썼었던 거예요. 민혁당이 너무 세니까 여기를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는 여기는 중국 국민당 지역이란 말이에요. 힘은 없지만 이름만이라도 자기가 여당이라는 말을 쓰려고 국민당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때 유일하게 국민당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빠져나온 사람들하고 합쳐갖고 새로 만든 게 다시 독립당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세 당이 통합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3당 통합. 그래서 국민당과 만주에서 내려온 두 당이 있죠. 한독당, 주역당 있잖아요. 그 통합해서 만들었다면 여기입니다. 국민당이라는 단어가 뜨면은 잘 기억해두세요. 이거는 35년부터 40년까지만 존재했었던 이름이니까 한국 국민당은.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20년대, 30년대는 일단 정리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요거는 정리를 좀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한능검 시험에 대해서 제가 지금 특강을 해드린 건데 한능검과 공무원을 요거 보시면은 양이 많다는 생각보다는요 헷갈리는 게 많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요거 정리하시면은 웬만한 문제들은 대부분 풀릴 겁니다. 꼭 정리를 한번 하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좀 바라도록 할게요.